로마가 영토를 넓힌 정복 사업은 카이사르까지 이어진 공화정 시대에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제정 시대가 도래하며 아우구스투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로마의 위협을 초래하는 일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점차 수도 로마에서 더욱 멀어지는 변방의 전쟁 수행은 불확실하고 어려워졌으며 더 이상 얻을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추가적인 정복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최대한 강줄기와 사막 등의 자연적으로 생겨난 국경선 내에서 제국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짧게 제위한 네르바는 첫 번째 오현제로 도미티아누스의 압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통치를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폐지하고 가난한 로마 시민들에겐 땅을 나눠주는 등의 복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원로원과 귀족의 지지는 받았으나 군부는 그를 반대하였는데 로마의 안정을 추구한 네르바는 군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장군이었던 트라이아누스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98년 자연사한 네르바 다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트라이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바로 이 지도만큼 최대 크기로 확장한 황제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현재 루마니아 부근의 다키아 왕국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 지역 야만인들은 불멸의 영혼과 환생에 대한 확신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무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황제에게 대항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던 크라수스를 패배시킨 파르티아도 점령했고 아르메니아의 산악지대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모두 손에 넣은 트라이아누스는 이어서 인도까지 진격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로원은 트라이아누스의 군대로부터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지역에서 매일 들려오는 새로운 점령지를 들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지금의 인류처럼 얼마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황제의 통치 방식만 보아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군사적 정복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트라이아누스와는 달리 그의 후계자였던 하드리아누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트라이아누스가 했던 모든 동방 정복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점령했던 여러 속주에서 주둔군을 철수시켰고 파르티아인들에게도 독자적인 군주를 선출할 권리를 되돌려주었습니다. 좋게 보자면 이는 어차피 반란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지역을 포기하고 제국의 안정을 위한 현존하는 국경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영국사 영상에서 다루었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분리한 하드리아누스의 성격 역시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는 다방면의 재능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행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눈 덮인 지역이나 무더운 사막도 개의치 않았으며 제국의 속주 중엔 그가 찾아가보지 않은 장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각종 예술 분야도 번영시켰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는 경향이 컸는데 하드리아누스 역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교류를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는 격렬한 집돌이였던 탓에 로마의 궁전에서 자리를 거의 뜨지 않았고 그나마도 가장 멀리 이동한 곳은 로마시 서북쪽의 별당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신 궁전에서 많은 정책을 처리하였는데 로마의 국경을 강화하고 내부 통치를 더욱 안정화시켰으며 단순한 로마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등 여러 면에서 세심하게 민심을 살폈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그가 역임했던 수많은 공무원 직책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은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황제의 치세 아래 로마는 제국의 국경선 확대보단 제국의 위엄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노력을 들였기에 야만인들도 분쟁이 생기면 로마의 황제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권위는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보다도 강대한 군대 조직에 있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국경선 내 많은 나라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지만 로마에 대항한 반란 또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뜻을 끊임없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군대만큼 중요한 도구는 바로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지구의 반지름에 가까운 6000km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는 속주의 대도시를 연결하고 당연히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며 국경 지방까지도 뻗어 있었습니다. 도로망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었죠. 모래와 자갈, 시멘트를 여러 층으로 쌓고 위에는 커다란 돌로 마무리해 아주 튼튼해서 1500년이 넘게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로로 군단 병력이 빠르고 편하게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들은 명령을 신속히 전달하고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기 위해 역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도로 사이사이에 수많은 역참을 만들고 항상 역마를 대기시켜 파발이 하루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과 부산을 3일 정도 만에 오갈 수 있도록 해놓은 셈이었죠.
마지막 오연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치세 아래에서도 로마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당대 초강대국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엔 황제와 공무원과 군인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마가 평화롭게 유지되었다는 한마디 말을 장황하게 설명했을 뿐 이러한 업적을 하나하나 모두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한 황제였습니다. 소박하고 근면하다는 당연한 군주의 미덕도 갖추고 있었고 수많은 학자들과 만나고 부지런히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겐 엄격했으나 남의 과오에는 관대한 편이었는데 일례로 시리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집정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적을 친구로 만들 기회를 놓쳐 섭섭해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인간성의 파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혐오했던 탓에 싸움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단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정의를 수호한다는 사명 아래 기꺼이 직접 출전하여 로마의 평화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모든 평화와 안정은 오로지 유능한 한 명의 황제라는 인간에게 의존해야 했다는 점은 제정 로마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법과 원로원이라는 견제 수단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고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 언제나 타락한 인간이 배출될 수 있는 로마의 방탕한 문화는 폭군이 등장하면 그 옆에부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아청꾼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극단적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황제의 시기를 보내며 황금기를 맞았고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사악한 황제를 만나며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이어 황제가 된 폭군 콤모두스와 로마에 불어닥친 혼란이 수습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거 해야 또 할로윈 특집! 할로윈 특집 뭐 모르겠지만 무서운 거! 저승사자의 유래, 재미없죠? 무당의 유래? 아니? 말했으면 아이디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할 시간도 같이 줘야지. 바로바로 내뱉을 수 있었으면 내가 가서 방송국 PD 했지. 여기서 앉아서 이러고 있겠어.